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7년 1월 3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공동묘지에서 묘지 관리인이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포착되죠. 유독 그 차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는 이게 이틀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해당 차량은 고가의 BMW였는데 아니 이 공동묘지에 누가 하루 이상 차를 세우고 이렇게 가냐고요. 관리인은 확인차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즉각 불길함을 감지했죠. 이 차량 주변으로 다량의 피가 막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차 옆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 벤치에도 핏자국이 선명했고요. 심지어 벤치 옆쪽으로는 뭔가 끌려간 듯한 핏자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관리인은 즉각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날 이 춘천경찰서에 해당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1시간 후 이번엔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에 또 신고가 걸려옵니다. 남양주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전날 외삼촌의 묘지가 있는 춘천 공동묘지에 나선 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이때 딸은 의미심장한 이야기까지 남겼죠. 자신의 어머니 실종에 새아버지가 관련된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이 조회해본 결과 그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차량의 주인은 남양주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52세의 여성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차 안에 있던 건 아니었어요. 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묘지 곳곳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김 씨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CCTV를 한번 살펴볼까요? 김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1월 2일을 중심으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1월 2일 오후 3시 김 씨의 차량이 묘지 입구로 들어가는 게 확인돼요. 그런데 이 차가 들어오기 약 40분 전에 한 2시 20분쯤인데 검은색 오피러스 차량이 한 대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차주는 바로 김 씨의 남편 53세 한 씨였죠. 앞서 딸이 의심한 그 새아빠 말이에요. 김 씨와 새아빠 한 씨는 지난 2006년에 재혼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 한 씨가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기분이 나쁘면 툭하고 김 씨에게 손찌검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로도 아내와 자주 다퉜고요.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재혼 6년 만인 2012년부터 한 씨와 별거를 했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앞둔 부부가 같은 공동묘지에 1시간 간격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후에 아내는 실종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차량 주위로 수많은 혈흔이 발견된 거고요. 당연히 경찰의 화살은 남편 한 씨에게 향했죠. 경찰은 그가 묘지에 먼저 와서 김 씨를 기다렸다가 납치한 게 아니냐 추정합니다. 그리고 즉각 한 씨를 찾아 나섰죠. CCTV에 따르면 이 한 씨의 차량이 3시 25분쯤 공동묘지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량이 발견된 건 3일 밤 경기도 양평입니다. 이때 한 씨는 검문 중이던 경찰들을 따돌려요. 그리고 다음날 4일 한 씨의 차량이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에서 발견되죠. 이미 차를 버리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경찰이 서둘러서 그 남겨져 있는 한 씨의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다량의 혈흔이 나와요. 이 한 씨 차 안에서 나온 혈흔, 또 공동묘지에서 나온 혈흔 모두 실종된 김 씨의 것이었죠. 사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나 납치가 아니라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온 혈흔의 양만 봐도 이게 상당했거든요. 그 김 씨가 분명 어떤 심한 부상을 입은 게 확실해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을 정도죠. 그런데 그런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고 약 일주일이 지난 1월 9일 마침내 고대하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용의자 한 씨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된 거예요. 자, 체포는 됐는데 이 남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날 그 아내를 만났다. 그 묘지에서 만나서 약간의 다툼을 했지만 실종은 난 전혀 모르는 문제다. 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또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몇 대 때렸대요. 근데 뭐 살인은 가당치도 않다. 라고 발뺌하고 있었죠. 아니 그렇게 아무 관련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친 걸까요? 어쨌든 경찰로서는 한 씨가 계속 부인을 하니까 수사가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안타깝게도 이 범행 현장을 정확히 촬영한 CCTV는 없었고요. 흉기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 피해자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경찰이 확보한 거라곤 그저 혈흔뿐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씨가 범인이라는 정황은 맞지만 결정적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어쩌죠? 이거 다 잡고도 지금 놓치게 생긴 거예요. 경찰은 신락 같은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CCTV에 매달렸어요. 특히나 사건 전후로 한 씨의 차량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이거 봐라. 수상한 행적이 포착됩니다. 한 씨가 사건 당일, 그러니까 즉 1월 2일 밤에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가 홍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잠깐 차를 세웠더라고요. 지도를 두고 보니까 이 지점은 완전 산골짜기 도로변이에요. 가게나 주유소가 없어요. 근데 굳이 정차를 한 이유가 뭘까? 혹시나 싶었던 경찰이 이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죠. 그리고 얼마 뒤 그 밑 하천에서 버려진 기름통과 장갑 하나가 나옵니다. 네네, 예상보다 좀 실망스러운 물건들이에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과. 하지만 경찰들의 생각은 달랐죠. 한 씨가 굳이 여기서 차를 세운 이유와 이 물건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름통을 토대로 인근 철물점을 탐문수색했어요. 이걸 분명 뭔가 철물점에서 샀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한 씨가 그 사건 당일 오후 5시 11분에, 그러니까 이때가 김 씨와 만남 이후 시점이죠. 한 철물점에 가서 이 기름통과 장갑을 구매한 게 확인됩니다. 또 철물점 주변의 주유소에서 등유 40리터를 구입한 것도 파악했어요. 추가적으로 국가수 감정을 맡겼는데 그 장갑에서 겉부분에 피해자 김 씨의 혈흔이 나왔고요. 또 장갑 내부에서는 한 씨의 DNA가 검출돼요. 그러니까 이 장갑을 한 씨가 끼고서 이 김 씨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수상한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이 한 씨가 같은 날 밤 10시 40분 주유소에서 막 세차하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자, 근데 이때 한 씨의 모습이 아주 부자연스러웠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실제 CCTV 장면인데요. 눈치채셨나요? 대부분은 셀프 세차장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차 겉면을 세차하잖아요. 근데 한 씨의 경우에는 차 안쪽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시트가 이러면 다 젖을 텐데. 이건 내부를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하기도 하고요. 이걸 종합해서 경찰은 한 씨가 머물렀던 그 홍천의 하천이 시신을 유기한 곳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1월 12일쯤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죠.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1월, 겨울이잖아요. 이 하천이 얼마 전에 찾아온 한파로 인해서 완전히 꽁꽁 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색팀이 50cm나 되는 얼음 다 깨고 그 안을 수색하게 되죠. 정말 여기서 아무 결과가 안 나왔으면 허무했을 텐데 기적적으로 그 밑에서 뼈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게 보통의 경우였다면 물살에 휩쓸려서 다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사건 이후에 하천이 얼면서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뭐가 잘 풀리나 싶었지만 또 다른 난관. 국가수 확인 결과 뼈 조각들이 완전히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DNA 확인이 어렵죠. 겨우 발견했는데도요. 이렇게 해결이 될 듯 말 듯. 사건이 다시 벽에 부딪히자 수사팀은 좌절합니다. 이제 또 어디서 증거를 찾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 천만다행으로 또 다른 중요한 사건 현장이 드러나게 돼요.
그 문제의 하천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이 폐가에서 버린 지 얼마 안 된 물건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피 묻은 헤드셋과 담배꽁초요. 자, 감식을 해보니까 이 혈흔이 피해자 김 씨의 것이었고요. 담배꽁초에선 한 씨의 DNA가 검출됩니다. 아니, 근데 웬 갑자기 이렇게 뚱딴지처럼 폐가가 등장하는 걸까요? 어떻게 경찰은 여기를 찾아냈냐 싶었는데, 사실 경찰은 이 하천에서 뼈 조각들이 다 불에 타 있었다라는 거에 주목했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태웠을까? 일대를 조사했죠. 그러다가 근처 폐가의 주방, 여기가 유력해 보였고 조사를 했더니 마침 거기서 증거가 나온 거예요. 피 묻은 게. 정말 저는 약간 짜릿함을 느꼈는데요. 이게 하천 수색에서 포기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대를 다 이제 확장해서 수색한 경찰의 집념에 정말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그 폐가 주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코를 찌를 듯한 그 등유 냄새가 풍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아궁이 천장에 그을음이 남아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을음이었죠. 수사팀이 즉각 주방 전체에 혈흔 반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시약을 뿌린 결과 주방이 모두 푸른빛으로 뒤덮입니다. 핏자국이었어요. 이후 경찰은 즉시 아궁이 바닥에 남은 재를 샅샅이 파헤쳤죠. 그러자 예상대로 타담한 뼈 조각들이 발견됩니다. 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뼈에 붙어있는 근육 조각이 몇 개 아직 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DNA 검사를 맡겼죠? 그건 바로 피해자 김 씨였습니다. 이때까지 정확히 시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한 씨는 이 모든 증거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게 되죠. 이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인데 피해자 김 씨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때 1억 2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이 돈으로 오빠 장례 치르고 묘자리를 좀 좋게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때 남편 한 씨가 와서 가족들 몰래 이 보험금의 일부인 4천만 원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빠의 묘지에 봉분조차 올리지 못하게 됐고요. 아, 너무 열받죠. 그리고 이 일은 당사자 김 씨에게 아주 사무치게 남았어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챌 수 있냔 말이에요. 사실 이 일 때문에 김 씨 아버지도 사위를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했고 상황이 점점 한 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이때 한 씨는 이미 김 씨와 별거 중이었는데 아내한테 수차례 연락을 해서 야, 만나서 좋게 해결하자 라고 설득을 했죠. 여기에 김 씨는 결코 만나지 않겠다, 법적으로 해결하자 라고 만남을 거부했고요. 이때 한 씨가 새로운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또 가족을 이용하는 건데 당시 아내 김 씨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장모님이 춘천에 있는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1월 2일 한 씨가 이 남편이란 사람이 대뜸 요양원에 찾아가서 장모님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난동을 피우죠. 그러니까 요양원 측이 잠시만요 하면서 보호자인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 엄마를 지금 병원에서 퇴원시킨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김 씨가 부랴부랴 요양원으로 달려오게 된 거예요. 한 씨는 그걸 계기로 만나려고 한 거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다툼을 하는데 이때 한 씨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좀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얘기하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둘은 마침 그 춘천 지역에 오빠가 안치되어 있던 공동묘지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공동묘지에 한 씨 차가 들어왔고 또 김 씨가 도달했죠. 이때 한 씨는 재결합을 제안합니다. 근데 김 씨는 완강해요. 근데 한 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자존심도 구겨가면서 상황도 안 좋은데 다 이렇게 좋게 하자고 말하는데 너무 강력한 거절을 받으니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내 뺨을 때렸죠. 김 씨가 당황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 근처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이때 한 씨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죠. 그 과정에서 아내 김 씨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쓰러졌는데 마침 이때 이 돌벽에 뒤통수를 부딪혀서 피를 흘려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씨는 멈추지 않았죠. 쓰러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서 머리를 잡고 벤치 모서리로 강하게 내리칩니다. 잠시 후 김 씨는 힘을 잃고 축 몸이 처졌습니다. 한 씨는 서둘러 그녀를 자신의 차에 싣고 공동묘지를 빠져나오게 되죠. 이후 시신을 유기할 장소로 홍천군에 위치한 폐가를 선택했습니다. 마침 여기가 예전에 부부가 같이 펜션을 한번 해보자, 개발해보자 해서 알아봤던 곳이라 익숙했어요. 폐가에 들어가서 한 씨는 아궁이에 장작을 쌓고 아내의 시신을 그 위에 올렸죠. 화장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괴상한 점이 있는데 아내의 시신을 이렇게 가부좌를 튼 자세, 그러니까 요가하듯 양반 다리를 앉힌 자세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랬다라는 마음으로 나름의 장례 절차였다고 변명해요. 근데 이것도 황당하죠. 이후부는 장작에 불을 붙여서 약 3시간 동안 김 씨의 시신을 화장합니다. 거기서 뼈가루가 나오잖아요. 그 일부는 계곡에다가 유기를 했고 나머지는 아궁이 바닥에 묻어서 유기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세차장에 서둘러 가서 모든 혈흔을 제거하게 되죠. 이렇듯 그날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내내 한 씨는 살인이 아니다. 이거는 살인이 굉장히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재결합을 거부하니 분노가 일어나서 살해했고 또 나는 양심의 가책까지 느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 하지만 검찰은 한 씨의 범행이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애초부터 요양원에 계신 장모님을 이용해서 김 씨를 유인했죠? 게다가 시신을 화장하고 뼈 조각까지 유기하고 상당히 치밀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조사 중에 드러난 정말 황당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아니 한 씨한테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연녀가 있는데 왜 아내를 만나서 재결합을 얘기하죠? 그리고 재결합을 안 해주니까 살인을 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심지어 사건 당일 한 씨라는 인간이 시신 다 유기하고 자동차 청소하고 새벽 1시쯤 돼서 내연녀를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내연녀의 증언에 따르면 한 씨의 몸에서 고기 타는 냄새가 매우 강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다 끝난 후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내연녀를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검찰은 한 씨가 계획살인을 한 거다. 그래서 징역 30년이 마땅하다고 청구합니다. 하지만 재판에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우발적인 것은 인정하겠다라면서 감형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한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돼요. 이 판결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죠. 아니 유족이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는데 왜 재판부가 임의로 감형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한 씨는 이미 과거에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게 확인돼요. 그렇다 보니 정말 그날 살인을 한 게 우발적이냐? 아니 이 사람은 상습적인 사람이 아니냐? 라는 그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유족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았죠. 이 사건은 자칫하면 시신 없는 살인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돼요. 시원하게 검인을 검거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은 다소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떠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준 수사관분들께 꼭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